한 여성이 동양권의 문화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색이 되어서 격양된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그녀. 대체 무엇이 그녀를 격분하게 만든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의 한 작은 시골 도시인 론다라는 곳에서 온 글로리아라고 합니다. 론다는 매우 작은 도시예요.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는 곳이라 스페인 남부 여행을 하는 분들이 꼭 들리는 여행지 중 하나죠. 워낙 아름다운 마을인지라 사람들의 입소문을 탔지만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 제 입장에서 론다는 조금 답답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학을 수도인 마드리드로 갔었죠.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유명한 식당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부모님과의 갈등 끝에 론다의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대신 꽤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평생 론다라는 작은 곳에서 살았으니 넓은 세상을 보고 오라는 부모님의 배려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한 저는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동양권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유럽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다닐 수 있었고 저희에게 익숙한 서양 문화보다는 아는 것이 많이 없는 동양 문화가 좀 더 흥미로웠거든요. 알아보니 한국, 일본, 중국으로 여행지가 추려졌고 저희는 이 세 나라 중 어디를 가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을 첫 번째 선택지로 염두에 두었어요.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데 제 기억으로는 일본인들이 가장 친절했거든요. 조용조용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 한 명은 중국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더라고요. 중국은 땅도 넓고 인구도 많으니 다른 나라보다 다양한 문화가 있을 것이고 역사도 깊을 것이라는 이유였죠. 한국은 저희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동양의 오리엔탈적인 신비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인터넷에 한국을 검색한 뒤에 본 이미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동양에 대한 환상이 싹 사라지는 사진들이었어요. 고층 빌딩 높이 솟은 아파트들, 건물들도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기자기한 풍경 덕분에 매년 수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론다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저와 친구들은 의논 끝에 일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일본인에 대한 나쁘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여행을 준비하기 전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갔거나 일을 하는 친구들을 오랜만에 보는 날이었죠. 그곳에서 저희는 얼마 전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는 친구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일본 여행을 별로 추천하지 않았어요. 일본 여행에 잘 맞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왔어. 과거로 간다면 절대 가지 않을 거야. 저희는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일본이 성에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저희는 그게 무슨 문제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스페인을 비롯해서 많은 서양 문화들도 개방적인 성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개방적이지 않은 나라가 있나. 그런데 친구는 일본의 성문화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포르노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지 일본은 모든 걸 성적인 것과 연관시켜 일본에는 성인용품 거리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는 VR 기계로 실제 포르노 배우와 함께 있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더라. 그런 걸 길거리에서 대놓고 이용한다는 게 상상이나 돼. 사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친구가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어요. 친구는 답답하다는 듯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편의점 같은 곳에도 성인 잡지가 버젓이 전시되어 있어. 그 누구도 그런 잡지를 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까 성인이 그런 잡지를 사는 게 문제가 돼. 친구는 한숨을 푹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편의점이나 슈퍼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잖아.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것들에 노출된다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뜻이야.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성적으로 개방된 나라라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에게는 조심하는 것이 옳으니까요. 친구의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는 문화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어. 그런데 나한테 트라우마를 안겨준 이유는 따로 있었어. 저희는 어느새 친구의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여행하다가 만난 일본인이 자기 고향의 아름다움을 엄청 자랑했어. 직접 숙소도 잡아주는 친절을 보여주길래 감사한 마음으로 여행을 하러 갔지. 숙소 주인장은 70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그 사람도 굉장히 친절했지. 마지막 날 밤에는 떠나기 전에 좋은 술을 대접하겠다고 방으로 찾아온 거야. 저희는 절대 모르는 사람이 주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클럽에 가면 술에 약을 타서 건네주는 몰상식한 사람들을 여럿 보았기 때문이죠. 그 주인은 계속해서 술을 권했어. 우리가 마시지 않으니까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더라고. 그렇게 혼자 술을 홀짝 마시더니 술에 취하고 말았지 뭐야. 술에 취한 노인이 했다는 행동은 가관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 사람이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꺼냈는데 그건 포르노였어.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토록 친절했던 사람이 대뜸 포르노를 보여주다니. 그 주인장은 포르노를 보여주는 게 친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 거야. 친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 다만 이 일을 전해 들은 일본인 중 그 누구도 주인의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친구는 한 가지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일본에는 시니어 포르노라는 문화가 따로 있다는 것이었죠. 최근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니어 포르노라는 장르도 발전했다는 건데 65세나 되는 여자 배우가 출연하기도 한다고 하니 포르노가 일본인들의 일상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일본의 성문화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여자 3명이서 간다고는 하지만 결코 안전해 보이지 않았어요. 일본인들이 추구하는 성문화도 거북하게 느껴졌고 말이죠. 무엇보다 일본에서 실종되는 외국인 여행객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다음 여행지로 중국을 생각했어요. 이번엔 여행을 준비하느라 큰일이 없었기에 곧바로 상하이로 향했어요. 그런데 호텔에 도착한 그날 호텔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밖을 보니 사람들이 파티 같은 걸 하는 것 같았는데 파티라고 하기엔 어딘가 이상했어요. 무언가를 깨부수는 소리도 나고 계란이나 밀가루를 던지기도 했죠. 저는 사고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난 건 아닌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숙소에 후기에 이런 게 있다며 후기를 읽어주었습니다. 호텔 바로 옆 건물에서 결혼식을 하는 시끄러운 사람들 때문에 호텔에서 묵는 이틀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직원에게 방을 건물 반대쪽으로 옮겨주길 요구했지만 그들은 이것이 중국의 문화라며 내 요구를 무시했다. 내 인생 최악의 숙소이며 이해할 수 없는 결혼 문화를 가진 중국에 다시 방문할 일은 없을 것이다. 저희가 본 것은 파티가 아니라 결혼식이었던 것이었어요. 저희는 이 소란스러움의 이유를 찾기 위해 중국 결혼 문화를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검색하자마자 나온 글은 신부의 친구를 겁탈하는 신랑 친구들이었어요. 끔찍한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분명 과장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중국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이런 글을 쓴 것이라 믿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글을 누른 저는 제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그 글에는 중국인들이 한 여자를 둘러싸고 몸으로 지시기는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더 이상 영상을 이어보지 못한 채 영상을 꺼버렸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보기 힘든 장면이었지만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했기에 한 친구가 용기를 내서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친구가 남긴 말은 역겨워였어요.
실제로 여자를 덮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여자의 몸을 더듬고 옷을 벗기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사람 중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영상 속 남자가 중국어로 만져라고 말을 한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것이 더욱 끔찍했던 이유는 여자가 당황해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중국의 결혼 문화를 미개하다고 여기게 된 계기는 이런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결혼식 영상에서는 무려 2명의 여자가 신랑의 친구들에게 장난감 취급을 받고 있었고 그만해달라 이야기하는 여자들의 말을 듣는 남자들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실제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서 뉴스 기사로도 많이 나왔더군요. 중국인들은 시골의 몇 마을만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들과 이 미개한 결혼 문화를 분리시키려 했지만 저희는 보았습니다. 며칠간 이어지는 결혼식 피로연에서 남자들이 신부의 친구로 보이는 몇몇 여자들의 옷을 벗기고 끌고 가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것을 본 주민들마저도 아무렇지 않게 그 모습을 보고 지나치는 것을요. 저희는 도저히 이런 나라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중국을 떠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는 바람에 길이 막혔습니다. 도로를 막은 경찰은 몇 명의 여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몸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저는 테러주의 국가에 가서도 그런 수색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었습니다. 여자의 옷 안에 손을 넣고 다리 사이까지 훑으며 만지는 행동을 했다간 감옥에 갈 테니까요. 만약 그 여자가 흉기를 가지고 있을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몸수색을 하는 것이라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사람이 가까이 올수록 공격하기 쉬워진다는 건 어린아이들도 아는 사실이니까요. 결국 그 경찰이 하던 몸수색은 그저 여자의 몸을 탐하기 위한 더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시골의 소수들만 그런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내가 본 것은 무엇이냐고요? 공항에서 저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죠. 저희는 한국의 항공사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한국에 갈 생각은 없었지만요. 그때 항공사 직원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체크인을 할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저희는 티켓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스페인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직원은 반갑게 스페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먼 곳에서 고국의 말을 들으니 위로받는 느낌도 들고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저희는 그 직원과 대화를 하며 저희가 티켓을 예매하지 못한 것과 무슨 이유로 중국을 떠나게 된 건지 들려줬어요. 직원은 저희의 일이 마치 자신의 일이냥 안타까워하며 한국 여행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직원의 말을 거절했어요. 한국은 저희의 선택지에 없었다고요. 그러자 직원은 한국처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중학생 아이들도 새벽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딱 한 곳 한국일 거예요. 솔깃했습니다. 그 직원이 굳이 저희에게 거짓말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직원은 못 믿어워하는 저희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저를 믿어보세요.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 번호로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고민한 끝에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비행기에서부터 한국은 남달랐습니다. 승무원들은 모두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고 승객에 대한 책임감도 남달라 보였어요.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게 눈이 닿는 모든 곳이 깨끗할 수 있는 거죠. 입국장으로 가는 곳에는 레일이 깔려 있어서 걷지 않아도 됐고 패브릭으로 된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어 보였고 얼룩도 없었습니다. 청소에 신이 있다면 그건 한국인일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가장 큰 걱정은 숙소였습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 숙소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기 때문이었고
급하게 온 탓에 한국에 도착한 후에 급하게 숙소를 잡았거든요. 안전하게 호텔 같은 곳에서 묵으면 좋았겠지만 중국에서 예약해뒀던 것들을 전부 취소하면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간 탓에 좋은 숙소를 잡는 건 어려웠어요. 그래도 숙소까지 찾아가는 건 쉬웠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지하철이 너무 잘 되어 있었고 대중교통 또한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앞에 스크린도어라는 것이 있어서 사고가 나는 불상사를 막는 것도 너무나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게 공항뿐만 아닌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크린도어와 지하철역 주변의 맛집, 버스 정보 등을 알려주는 기계까지. 저희는 한국이 스페인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발달한 나라라는 것을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숙소를 도착한 후에도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너무나 깨끗했고 직원도 친절했거든요. 저희가 상상한 숙소는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잡은 숙소의 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서비스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다니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안락한 곳에서 조용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나니 밤이 늦은 시간이더라고요. 10시가 다 된 시간을 보고 저희는 막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스페인을 비롯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행하러 다녔던 많은 나라들이 7시에서 8시가 되면 문을 닫았거든요. 저희는 먹을 것을 사온 것도 아니고 숙소에서 룸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꼼짝없이 다음 날까지 굶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꼬르륵거리는 배를 부여잡고 창밖을 보는데 숙소가 있는 곳에서 골목을 빠져나가면 보이는 거리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저곳이 무엇인지를 한참 생각했어요. 나가볼까 친구들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직접 한국의 치안을 경험해 본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창밖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저것 좀 봐봐. 아이들이야. 친구의 시선을 따라간 곳에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학생들 몇 명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어두운 골목을 지나 번화가로 향하는 학생들을 본 저희는 용기를 내서 밖으로 향했어요. 숙소를 나왔을 때는 어두운 골목에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밝은 번화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떡 벌리고 넋을 놓고 말았어요. 10시 반이라는 시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다녔고 분명 문을 닫을 거라 생각했던 가게들은 여전히 환하게 불을 켜놓고 영업 중이었습니다. 대충 문 열린데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저녁을 먹자. 패스트푸드점은 열려 있겠지라고 생각하던 저희는 고민에 빠졌어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는 건 여행을 다니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아무 가게나 가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식을 주문했는데 음식이 나오자 저희는 점원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건 이게 아닌데요. 점원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저희는 고기를 주문했는데 왜 채소같이 생긴 것들을 주는 거죠? 그리고 양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은 게 말이 되나요? 음식점이 많다고. 그것들이 다 좋은 퀄리티인 것은 아닐 텐데 저희의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주변 환경에 정신이 없더라도 잘 알아보고 갔어야 했다고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답답한지 저희에게 무언가를 얘기했지만 언어가 달라서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저희는 직원이 변명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항의를 했으면 내놓은 음식을 다시 가져가고 제대로 된 음식을 내어놓을 법한데 끝까지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주 뻔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외국인이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저희와 실랑이를 하던 직원의 뒤에서 다른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손에는 커다란 쟁반이 들려 있었죠. 쟁반을 든 직원은 무슨 소란이냐고 묻는 듯 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직원은 쟁반에서 접시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건 저희가 주문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줬는데 또 다른 음식을 준다니. 저희는 처음에 여러 가지 음식을 가져온 직원에게 우리의 음식이 나왔으니 이 작은 접시에 있는 음식을 도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직원은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 한국인은 대체 뭘 어쩌고 싶은 건지, 이 작은 음식의 가격을 추가로 받고 싶은 건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을 때 식당 구석에서 음식을 먹던 한 사람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공짜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괜찮아요. 직원이 이런 말을 했다면 믿지 않았겠지만 저희와 같은 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공짜라고요? 어떻게 식당에서 주는 음식이 공짜일 수 있죠? 한국에는 반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주문한 게 메인 디시라고 하면 그 음식이 나오기 전엔 이렇게 반찬을 주는 거예요. 에피타이저 그런 건가? 에피타이저처럼 입맛을 돋구기 위한 용은 아니에요. 그냥 메인 음식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조금씩 드시면 돼요. 저희의 얼굴은 화로 빨개진 게 아니라 민망함으로 붉어졌습니다. 저희는 직원에게 사과를 건네었어요. 직원은 한숨을 푹 쉬었지만 이내 저희가 이렇게 반응한 걸 이해할 수 있다며 저희의 무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돌아갈 때 음료까지 선물로 주었어요. 저희는 직원의 배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 중국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해버렸는데 한국은 저희가 저지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배려심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또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나서서 도움을 준 다른 손님에게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했는데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어요. 대체 이렇게 엄청난 요리를 한 셰프가 누구인지 궁금했죠? 저희는 직원에게 감사와 미안함을 담아 물었습니다. 대체 이 요리를 누가 한 거죠? 저희의 무례함을 사과하기도 할 겸 셰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여기까지 오는 길에 수도 없이 봤던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이런 요리를 하다니 역시 사람의 외모로 능력을 평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 중 저희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주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훌륭하지만 여기는 아주 흔한 음식점 중 하나예요. 이 동네에 있는 식당 어디를 가도 이 정도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대단한 셰프가 아니라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는 분들도 솜씨가 대단하거든요. 저희는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국은 요리를 학교에서 배우기라도 하는 건가요? 그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해외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한국처럼 다양한 식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곧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반찬이 너무 맛있었어요. 재료를 물어보니 연근이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저희는 연근이 무엇인지 알자마자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걸로도 음식을 만들었다고,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은 대체 얼마나 창의적으로 요리를 하는 거지. 스페인도 음식으로는 빠지지 않는 나라이지만 이런 종류의 음식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내내 다양한 반찬을 접했고 건강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맛에 매료되었죠. 한국 여행을 마치고 스페인으로 돌아간 뒤로 머릿속에서는 한국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선언했어요. 우리 집안의 레시피가 대대손손 내려온 것이고 전통적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레시피를 연구하고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저를 믿어주세요. 가문의 레시피를 발전시켜서 더 크게 성공해 볼게요. 부모님은 제가 바로 가게를 물려받길 원하셨지만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저는 한국으로 음식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길 바라고 있답니다. 여기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일본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친구를 향해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큰 소리로 화를 냈던 여성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받으며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치바나루타 국제공항에서 9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했던 카와구치 미호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 우연한 기회로 갔다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을 봤었습니다. 사실 한국을 혐오하는 극우 성향이 매우 강한 부모님을 두고 있었던 터라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한국이라면 별로 내키지 않는 그런 게 좀 강했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우리 일본은 위대한 제국이라며 칭송하셨는데 한국은 거의 일본이 먹여 키우다시피 했던 나라인데 아직까지도 다케시마와 위안부 등을 들먹이며 지난 과거사를 두고 일본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며 감사함을 모르는 나라라면서 한국을 깎아내리시기 일쑤였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한국이 기어올라도 절대 우리 일본에게는 대적할 수도 없고 넘을 수 없다며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일본을 이겨보려는 한국의 모습에 귀엽다는 말씀도 종종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 저 또한 한국을 오해할 수밖에 없던 거죠. 제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건 회사에서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나루타 공항에서 얼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일본을 찾는 해외 관광객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제가 다니던 나루타 국제공항의 재정 상태는 늘 마이너스 수준이었습니다. 공항에서는 적자를 줄여보기 위해 대대적인 인원 감축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저도 인원 감축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공항에서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근무했던 터라 본사에서 다른 공항사에 재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어요. 실제로 저와 비슷한 시간을 함께한 일부 동료들은 다른 항공사로 재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승무원으로도 사실 나이도 많이 먹기도 했었고 은퇴하고 조금 쉬다가 다른 일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사에서 다른 항공사 취직 제안을 거절했었어요. 저뿐만이 아닌 일부 동료들도 저처럼 이 기회에 승무원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겠다는 동료도 있었고 아버지 가게를 돕기로 해서 그만두겠다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제안을 거절했던 저희 동료들은 은퇴하고 어떤 걸 할 건지 각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듣고 있던 한 동료가 일을 그만두면 우리 같이 이번 기회에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해외 여러 나라들을 승무원으로 많이 다녀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여행으로 간 적은 없지 않냐면서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러더니 자신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국의 승무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한국 공항에 대해서 이런저런 걸 보여주겠다고 했다며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저로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을 가자는 동료의 말에 절대 안 간다면서 방방 뛰었고 공항에서 일을 하면서도 한국에는 가보지 못했던 다른 동료들 역시 여행을 가려면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권의 좋은 나라들로 가야지 무슨 한국이냐며 반대했었어요. 저와 뜻이 같았던 동료들 역시 같은 일본인 동료들이라서 그런지 한국은 괘씸한 나라라면서 아무리 요즘 그나마 좀 발전해서 좋아졌다고 해도 가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면서 한국을 가려면 혼자 가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는 혼자 한국으로 떠났고 저를 포함한 다른 동료들은 함께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엄청나게 잘못되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었어요. 도착한 프랑스는 정말 유럽의 선진국처럼 멋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상은 곧바로 깨지고 말았었어요. 프랑스의 고속열차를 타고 프로방스로 이동하던 중에 저는 열차 안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었는데 제가 앉아있던 좌석 의자 팔걸이에서 뭔가 작은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빈대였는데 워낙에 벌레를 극도로 싫어했었기 때문에 빈대를 보고 저는 기겁하고 말았었어.
그때 제가 큰 소리를 질러 열차에 있던 프랑스 사람들의 온 시선이 저에게 향했고 어떤 프랑스 사람은 그런 저를 향해 열차에서 매너 없이 왜 소리를 지르냐면서 비난을 받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었어요. 동료들과 제가 함께 경험했던 고속열차 이외에도 가는 곳곳마다 빈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영화관에서도 식당에서도 심지어 저희가 묵었던 숙소에서마저까지 빈대들이 속출했었는데 어떻게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에 이렇게 빈대가 득실거리는 건지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 이동할 때마다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왜 그렇게 열차를 타기 위해 내려간 지하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정말 숨 쉬는 게 힘들 정도였었죠. 어느 날 저희는 숙소에서 동료들과 한국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었는데요. 한국으로 혼자 보낸 친구에게 괜히 미안하기도 했었고 빈대가 창궐하고 냄새가 심했던 프랑스지만 그래도 나름 선진국의 유럽으로 우리만 왔다는 생각에 위로라도 할 겸 해서 전화를 걸었다가 저희는 정말 친구의 모습에 이게 정말 사실인지 믿기 힘들어하며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화를 걸어 우리끼리만 유럽으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으로 혼자 간 친구가 우리가 대체 왜 미안해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영상통화에서 자신은 지금 한국인 친구와 너무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다며 굉장히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한국 공항에서 일하는 친구가 공항에 대해서 이런저런 걸 보여주겠다고 했다며 내일이 기대된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희는 한국 공항이 거기서 거기지 뭘 그렇게까지 기대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내심 너무나 좋아 보이는 친구의 표정과 말투에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함께 프랑스로 왔던 동료의 팔을 보고 정말 기겁했었어요. 왜냐하면 빈대에 물려 빨갛게 목이 물린 것처럼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곳에 더 있다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바로 그날 프랑스를 떠나기로 했었습니다. 정말 실망만 가득했던 여행이었고 전혀 즐겁거나 유쾌하지 않았던 여행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 동료가 우리 일본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국으로 간 친구에게 가면 어떻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날 영상 통화 속 친구의 표정이 너무 좋아 보였고 분명 우리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한들 우리 일본에 비해 한참 낙후된 도시로 알고 있는데 영상통화 안에서 비추어졌던 한국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저도 전날 동료와의 통화 후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으로 가보자는 동료의 말에 모두 수긍했고 한국으로 혼자 여행을 떠난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 가겠다는 우리의 의견을 말했는데요. 저희 말을 들은 동료는 좋다며 도착하는 시간을 알려주면 마중 나가 있겠다고 하면서 그날 공항을 소개해준다는 친구와 함께 둘러보자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동료들은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고 그럼에도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는데요. 한국으로 떠나는 걸 계속 못 믿어했던 한 동료가 비행기 안에서 자신이 왜 한국행 비행기에 타고 있는지 화가 난다며 도착해서 우리보다도 볼품없고 후진국임이 틀림없다면 자신은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일본으로 떠날 거라며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다소 긴장한 채 한국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도착한 순간부터 저희는 이건 완전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만 했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처음 겪어본 한국 인천공항은 저희가 그동안 일하던 치바나루타 공항과는 규모와 기술적인 수준에서부터 비교조차 되지 못할 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 공항 내부 전체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데 단 10분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저희의 여권을 바코드 기계 위에 올려둔 채로 디지털로 된 문서에 사인만 하면 모든 과정이 끝나버렸었죠.
아직 저희 일본은 기계보다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들이 매우 많은데 한국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첨단 디지털 시스템들을 이용해 긴 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입국 심사가 완료되었었죠. 그렇게 우리는 입국장을 나와 공항 로비로 향했는데 저희는 얼마 가지 못하고 온몸이 얼어버린 채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말았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웅장한 공항 로비의 모습에 넋이 나가버리고 말았고 정말 여기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후진국인 한국이 맞는 건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커도 이렇게까지 큰 건지 정말 그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까지 돋더라고요. 공항에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웃으며 공항 여기저기를 누비고 다니고 있었고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면서도 공항 내부는 무척이나 깔끔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프랑스보다도 훨씬 좋아 보였죠. 정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든 순간들이었죠. 그런 시간을 보내던 순간 멀리서 한국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던 동료와 함께 있었다는 한국인 친구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동료를 보자마자 얼싸안으며 잘 있었냐며 인사했고 한국인 친구분과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혼자 여행을 왔던 동료가 저희 표정을 보더니 프랑스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냐면서 왜 그렇게 표정들이 어둡고 창백해졌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무슨 소리 하냐며 우리가 갔던 프랑스는 선진국계 엄청나게 좋은 곳이었다고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면서 좋은 시간 보냈겠네라는 말을 하더니 오늘 한국인 친구가 공항을 소개해준다고 했으니 구경 가자고 했죠. 그 한국인 친구분은 먼 거리 왔으니 일단 배부터 채우자며 인천공항 안에 있던 식당으로 저희들을 데려갔는데 특히나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항에 자리 잡은 식당의 퀄리티가 마치 유럽 고급 레스토랑과 다를 게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그저 가난한 나라로만 생각했던 저와 동료들은 공항 안에 있는 식당의 넓고 깨끗한 환경에 이게 정말 공항 안에서 운영되는 식당들이 맞는지 한국인 친구에게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로 그냥 승무원을 그만두지 말고 재취업 기회를 받았을 때 한국 공항으로 재취업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저와 동료들은 메뉴판이 적혀있던 카운터로 갔는데 한국인 친구분은 카운터가 아닌 이곳에서 쉽게 주문하면 된다면서 저희를 불렀고 저와 동료들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 식당에는 키오스크들이 모두 있었고 키오스크에서 먹을 음식들을 선택해 주문 버튼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음식이 주문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에도 이와 같은 키오스크 시스템이 도입된 곳들이 있긴 했지만 한국처럼 모든 식당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었고 심지어 우리 일본에 있던 키오스크 기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첨단화되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더 좋은 곳을 구경해주겠다며 기대하라고 했고 그렇게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한국인 친구를 따라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을 보고는 저희 모두의 말문을 막히게 만들고 말았는데요. 저희가 도착한 곳에는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수면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항 내부에 깔끔한 샤워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한국으로 온 관광객들은 일찍 찾아와 항공권을 발권하고 수화물을 붙이고도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아서 공항에 대기하게 되는데 공항 내부에 이런 편의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이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무료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한국은 예전에 비해 많이 발전되긴 했지만 아직 우리 일본을 따라오려면 한참이 걸릴 만큼 가난한 나라라고 여겼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의 공항은 지금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있지도 않고 고작해야 공항을 둘러보고 있는 건데도 여행지를 다니는 것과 같이 시설들이 모두 대단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지난날 공항 승무원으로 수년간 일하면서 한국의 공항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에 계속 후회가 되더군요. 이쯤 되니 한국 승무원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또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궁금했었고, 한국 공항에서 일을 했던 한국인 친구에게 결국 물어보고 말았는데, 그 말을 들은 한국인 친구는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식당이 준비되어 있고, 직원들이 언제든 쉴 수 있는 숙소와 샤워실부터 의료시설까지 없는 걸 찾기 힘들 만큼 모든 게 구비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나루타 공항에는 기숙사는 커녕 공항에서 밤을 보내야 할 때도 기숙사를 잡아주는 경우도 거의 없어서 일일이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숙박시설을 예약해 찾아다녀야 했는데, 한국 공항은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까지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소리에 다시 한국 인천공항으로 재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남다른 포스를 풍기던 한국의 모습에 저희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어떨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었어요. 한국인 친구는 서울로 갈 수 있는 공항의 지하철 위치를 알려주고는 일 때문에 잠시 가야 할 곳이 있다며 이따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공항에서 한국의 수도인 서울역으로 바로 가는 지하철이 공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서울로 갈 수 있는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놀라웠는데, 왜냐하면 일본도 중심에 있는 공항들에도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연결은 되어 있지만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한국은 바로 연결이 가능한 곳이 가까운 곳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고, 시설도 일본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도착한 서울은 지하에서 1층 밖으로 나서자마자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건물 한 벽면이 모두 레드로 멋진 이미지의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거대한 도시인지 정말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살았던 일본과 비교해도 훨씬 선진국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도시에 도착해서 정말 여기가 한국이 맞는 건지, 우리는 지난날 부모님분들로부터 무엇을 들으며 자란 건지 정말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저희는 저녁이 다 된 시간이라 배도 채울 겸해서 서울에 있는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식당에서 처음 메뉴판을 보면서 화려한 음식 사진에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음식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분이 친절하게 주문을 받아주셨지만, 그 다음 기본 음식이 나올 때는 로봇이 배달을 하는 모습에 넋이 나갔죠. 보통은 식당에 음식이 나오면 종업원들이 접시에 음식을 들고 오는데, 저희가 갔던 서울의 한정식 식당은 넓은 판이 있는 로봇이 그 위에 음식 접시를 담아서 우리 테이블까지 오는 것 아니겠어요? 테이블 앞까지 오니까 직원분이 오셔서 테이블에 접시를 예쁘게 놓아주셨죠. 로봇에 있는 음식을 다 옮기고 나니 로봇은 알아서 다시 주방 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배달을 준비하더라고요. 테이블에 놓인 다양한 종류의 음식도 놀라웠고, 그걸 로봇이 몇 번씩 갖다 주는 것도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간단히 씻고 잠깐 침대에 누워서 휴식을 취했는데, 쾌적하고 안락한 침대 덕에 잠이 솔솔 들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숙소는 정말 유명한 곳이 아니고서야 한국처럼 이렇게 큰 침대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굉장히 비좁은 느낌이 있는데, 한국의 숙소는 크면서도 쾌적했고 방마다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되어 방 안의 공기는 깨끗했죠. 잠에서 깬 저희는 한국의 도심에 나가보기로 했었는데요. 동료들과 함께 명동의 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정말 가지각색의 맛있는 먹거리들이 즐비했었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리였죠. 그런 명동 거리를 한참을 걷다 보니 웬 작은 개천이 보였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청계천으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도착한 청계천에서 정말 놀래고야 말았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도착했던 청계천에는 저희 말고도 정말 수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분명 저희 부모님은 일본 사람들은
절대 한국을 여행 가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청계천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청계천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우리는 대체 왜 어릴 때부터 한국을 그렇게 폄하하며 우리에게 한국은 좋지 않은 국가라며 우릴 속여왔는지 분통이 터지더군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저희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는데요. 한국에서 너무 충격적인 경험들을 많이 해서 그런가 괜히 일본에 돌아가서 본 일본 거리는 모든 곳들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국보다 도로는 비좁았고 건물들이나 시설들은 낙후되어 보였으며 일본이 과연 한국보다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가 맞는 걸까 의심마저 들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지표들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잘 사는 국가 1위부터 20위까지 점수와 순위가 매겨져 있었는데요. 20위에 아이슬란드, 19위에 홍콩, 18위에 아랍에미리트, 17위에는 영국, 16위에 캐나다, 15위에 오스트리아가 있었고 근데 영국이 17위라는 것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14위에는 벨기에가 있었고 13위에는 독일 12위에 노르웨이 11위에는 싱가포르 1위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 유명하다던 영국과 독일이 각각 13위와 17위라니. 과연 우리가 알았던 유럽의 선진국가라는 게 전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나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부터였는데요. 9위에 핀란드, 8위에 네덜란드 그리고 7위에 저희 일본이 랭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일본은 랭킹 종합점수 3.94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 7위에 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었죠. 그걸 보면서 한국은 20위권에도 들지 못한 모양이구나 싶었을 무렵 6위 대만이라는 글자에 저는 믿기 힘들어 했었는데요. 우리 일본이 대만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현실에 참담한 기분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근데 더 저를 참담하게 만들었던 건 5위에 스웨덴, 4위에 스위스, 3위에 덴마크가 있었는데 2위에 글쎄 한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랭킹 종합점수 6.5위로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일군 모범이 되는 나라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더군요. 1위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랭킹 점수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에 있던 거죠. 심지어 제가 찾아본 이 인터넷 자료는 야후였는데 일본이 이렇게 한국의 순위가 높다는 걸 알면서도 일반 국민들에게 감추고 한국을 폄하하기만 했던 건지 정말 제가 태어난 나라지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는 최근 다시 한국을 가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한국을 다녀왔던 동료들도 함께 다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떠나는 여행은 한국의 수도가 아닌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부산을 찾아볼 계획인데 인터넷에서 본 부산은 넓은 모래사장과 엄청나게 높은 초고, 고층 빌딩들의 그 조화가 너무 이색적이고 멋지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였어요. 저는 예전과 너무 다르게 한국에 대해 전혀 나쁜 감정이 없고 오히려 부모님들에게 현실상을 제대로 보라며 한국이 모든 순위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는 자료들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요. 부모님은 그런 저의 모습이 불편했는지 현재는 괜히 서먹한 사이가 되어 어색해지고 말았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실은 사실이기에 언제까지 숨길 수 없는 것이고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찾아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또 한 번 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번 여행 이후에는 부모님을 강제로라도 모시고 한국을 찾아가 진실을 눈으로 직접 보시게 할 계획입니다.